여보세요? 준호야, 통화 좀 할 수 있니? 네, 근데 좀 바쁜데 급한 일이세요? 공장이라면서 하도 서 있었더니 무릎이 아파서 검사했더니 수술해야 한다는구나. 수수료. 얼만데요? 6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 아, 엄마 제가 지금 BMW 계약해놔서 여유가 없다니까요. 장모님한테도 매달 용돈 드리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그래도 내 어미 수술비보다 자동차가 더 중요하니? 엄마 제발요.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정말 귀찮게. 나중에 얘기해요. 끊을게요. 준호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이 된 김혜숙입니다. 방금 들으신 통화는 제가 6개월 전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5년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냉정하게 거절당한 그날,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무릎 수술비 600만 원조차 외면한 아들에게 제가 내린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노년에 찾은 새로운 삶, 그 용기 있는 선택의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장남 준호와 며느리 미연이 휴가를 다녀온다던 그날, 저는 아파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들의 짐을 전부 복도에 내놓았습니다.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요.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현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25년 동안 키운 아들을 쫓아내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 선택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너희 짐은 다 밖에 내놨으니 가져가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 보고 당장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날 무시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복도에 쌓인 짐을 바라보며 준호와 미연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웃들의 이목이 신경 쓰였는지 미연이 작은 목소리로 준호를 달랬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하고 어디 모텔이라도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지만 전 귀를 막았습니다. 이미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도 마쳤고 이틀 뒤면 이사 올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오전까지만 시간을 줄 테니 그때까지 짐 정리해서 나가. 그리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그 순간, 마음속에서 단단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이제야 제가 저를 위한 선택을 했네요. 고인이 된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 전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이후 저는 오직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아들과 척을 질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정말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었거든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제 나이 35세, 1999년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막 지나간 시기라 남편은 회사에서 야근이 잦았고 저는 7살 준호를 돌보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혜숙 씨, 남편분이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동료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간 병원에서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35세의 젊은 나이에 저는 7살 아들 준호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아빠는 멀리 출장 가셨어.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직 어린 준호에게 아빠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32평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동생이 운영하는 의류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 일단 우리 공장에서 일해. 준호는 내가 돌볼게. 동생의 배려 덕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게 와요? 매일 아침 준호를 보육원에 맡길 때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야근이 있는 날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자청해서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김밥으로 때우며 모든 돈을 아꼈습니다. 오직 준호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언니, 그렇게 무리하면 몸이 버티겠어? 동생의 걱정에도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준호 좋은 대학 보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2000년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처음으로 휴가를 내고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은 다 아빠랑 같이 왔는데. 준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준호는 멋진 엄마가 있잖아. 그날 밤 잠든 준호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리라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준호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보며 가슴 한켠이 뿌듯했습니다. 공장일로 지친 몸이었지만 매일 밤 아들의 간식을 챙겼습니다. 엄마, 저 꼭 치과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 고생 안 하게 해드릴게요. 준호의 말에 저는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아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학원비와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무리하는 것 같다며 걱정했지만 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준호의 미래만 생각했으니까요. 매달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지만 준호의 성적표를 볼 때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전국 모의고사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대학 입시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대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공장 일을 빠졌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준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제가 합격했어요. 서울치대에 붙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효도하게 해주세요. 아들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렸습니다. 방 2칸짜리 월세로 이사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치과의사가 되는 날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매년 오르는 등록금에 허리가 휘었지만 학자금 대출과 제 월급을 쪼개 어떻게든 해결했습니다. 준호는 장학금을 받으며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마침내 치과의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렇게 이 키운 아들이 결혼을 하던 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행복의 정점이 될 거라는 걸. 결혼식 이후 준호와 미연은 제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도 함께하고 저녁에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머니, 저희가 맛있는 거 사왔어요. 같이 드시죠.
신혼 초에는 미연도 저를 살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따로 하겠다고 하더니 점차 저녁 식사도 밖에서 해결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주말이면 처가에 가서 식사한다며 종일 집을 비웠죠. 어머니, 오늘은 친정에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엄마, 저희 처갓집에서 자고 올게요.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미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은 저희가 친정에서 보내려고 해요. 다음에 뵐게요. 명절날 혼자 차례상을 차리면서 문득 이런 게 제 노후의 모습이 될까 두려워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제게서 멀어져 갔고 며느리는 친정만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SNS를 하는 법을 배워 미연의 계정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엔 처가 식구들과 찍은 행복한 가족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저는 없었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주말이라는 글귀 밑에는 처가 식구들과 찍은 사진뿐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는 걸. 준호의 생일이었던 어느 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처가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렇게 키운 아들인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제 존재는 점점 더 투명해져 갔고 이 집에서 저는 그저 새들어 사는 사람 같은 신세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릎에서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서서 일한 탓에 관절이 많이 약해진 거였죠. 병원에 가보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을 받아도 600만 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 얼마 없었고 은행 대출도 어려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떨리는 마음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무릎 수술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수술이요? 많이 아프세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잠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술비 이야기를 꺼내자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희도 지금 대출이 있어서.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매주 처가의 용돈을 챙겨주는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 수술비는 외면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 홀로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옆집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나눈 대화였죠. 해숙 씨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대요. 우리 아파트 12억이 넘는다더라고요. 정말요? 그렇게나 올랐나요? 그럼 월세로 놓으면 보증금 7천에 월 180만 원은 받을 수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 하고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잠든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에게도 인생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 아파트에 관심을 보였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다급해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사 나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거야.
어머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너희가 날 무시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술비 이야기, 명절에 혼자 보낸 시간들, 그들의 무관심했던 태도까지. 친척들의 만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미연의 부모님까지 나서서 설득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180만 원. 이제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준호 부부가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싸고 현관문 앞에 선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에서 편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제 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월세가 들어온 날, 바로 무릎 수술을 예약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수술 받으시는 거예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간호사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미뤄뒀어요. 이제야 제 몸을 돌볼 수 있네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문득 준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나요? 퇴원 전날 병실 앞에 놓여있던 과일 바구니, 준호가 두고 갔다는 간호사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들은 저를 걱정하고 있었나 봅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으며 저는 천천히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저희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실버댄스 교실에 등록했고 동네 탁구 클럽에도 가입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김혜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동네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버킷리스트를 하나둘 이뤄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혜숙 씨,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웃들의 말처럼 저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고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60대의 늦은 나이에 시작된 저의 새로운 인생. 때로는 외롭고 두렵기도 했지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치과 병원을 마치고 퇴근길에 들른 준호였습니다. 수술 이후 처음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편해지셨어요? 무릎 수술 후 제 상태를 물어보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제는 계단도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어. 죄송해요. 그때 수술비도 못 드리고.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후 처가의 압박이 심했다는 것, 아내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저를 소홀히 했다는 것. 무엇보다 효도는커녕 불효만 저질렀다는 것까지. 미연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제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는 진심으로 효도하고 싶다고 전해달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효도라는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준호도 그것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봉양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대신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부부는 근처 아파트를 구해 이사했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던 날, 준호가 아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곧 아이가 생길 것 같아요. 미연의 설레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축하해. 건강하게 잘 키워야 해. 어머님, 아이를 낳으면 많이 봐주실 거죠? 그건 안 돼. 난 이제 내 삶이 있으니까. 제 단호한 대답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제가 그들의 삶에 종속된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실버댄스 교실에 다니고, 목요일에는 동네 탁구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평생교육원에서 영어도 배우고 있죠. 이제는 제 삶이 더 바빠졌습니다.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간 일본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남편과도 가보지 못했던 곳을 이제야 가보게 된 것입니다. 준호는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효도가 아닌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도 제 새로운 삶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60대의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베란다에 나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롯이 제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혜숙 씨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탁구 동호회 친구들의 말처럼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준호 엄마가 아닌 김예숙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머니, 저희 아기 초음파 사진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건넨 초음파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더 이상 그 역할에 저를 속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축하해. 하지만 난 아기 돌봐주지는 못해. 알아요,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의 삶도 소중하니까요. 미연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아들 내외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가끔 밤이 깊어질 때면 남편 사진을 꺼내봅니다. 이제는 후회나 한탄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의 인연으로 준호가 있고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월세 수입으로 경제적 걱정도 없어졌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늦게 찾은 제 삶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당당하게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김혜숙으로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 그 결단이 제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늦게 찾은 행복이지만 이제는 정말 제 삶을 살고 있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도 제 삶의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봉사활동 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이제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구나 싶어. 그 모습이 우리한테도 큰 깨달음이 되었어요. 준호 부부는 이제 저를 진정한 어머니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효도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가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웃음이 납니다. 그토록 아들만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보,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우리 준호도 잘 자랐고, 저도 이제야 제 삶을 찾았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찾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혜숙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